1763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절정에 올라 있었다. 막 프랑스를 격파하고 북미를 사실상 독차지한 상태였다. 전쟁으로 생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왕은 일련의 법안에 서명했다. 식민지에서 불을 짜내려는 계획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재정 조치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는 3,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계몽사상의 씨앗이 이미 깊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가 거두어들인 돈 한 푼 한 푼이 구세계의 질서를 뒤엎을 혁명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혁명은 인식에서 시작된다. 행동에 앞서 사상이 먼저 나아가야 한다. 17세기 유럽에서는 계몽사상의 물결이 왕권 신수설의 천년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는 선언했다.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권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천부인권이라고, 정부는 인민의 계약이 낳은 산물이라고. 프랑스의 몽테스키오에는 권력 제어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이다. 이를 통해 권력의 제도의 족쇄를 채워 제멋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려 했다. 또 다른 사상가 루소는 이를 한층 더 분명히 했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정부는 그저 인민의 공복일 뿐이라고. 이 이론들은 전례 없는 정치적 실험을 위한 모든 사상적 탄약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다름 아닌 질주하던 대영 제국 자신이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프랑스를 차례로 꺾은 뒤 영국은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다. 하지만 전쟁은 국고를 바닥내고 말았다. 영국은 북미라는 거대한 몫으로 시선을 돌렸다. 1763년 영국은 왕실 포고령을 발표해 식민지의 서부 확장을 제한했다. 이듬해에는 설탕법이 제정되어 수입 설탕과 커피, 포도주에 직접 세금이 부과되었다. 1765년에는 인지세법이 시행되어 거의 모든 종이 문서에까지 세금이 미쳤다. 심지어 카드 한 벌에도 공식 인지를 붙여야 했다. 영국 정부의 계산은 매우 치밀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당시 북미는 여러 세대에 걸친 이민자들의 융합을 거쳐 이미 영국 본토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아메리카 민족이었다. 경제적 수탈과 정체성의 각성이 충돌하며 불만은 순식간에 쌓여갔다. 영국 의회가 차세법을 계속 밀어붙이고 동인 도회사에 차 무역 독점권까지 부여하자 갈등은 마침내 폭발했다. 1773년 한 무리의 시위대가 상선에 올라 차 상자들을 통째로 보스턴항에 쏟아부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다. 런던의 대응은 강경했다. 영국은 강제법을 제정해 고압적으로 저항을 짓누르려 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식민지들의 결속을 강화했다. 제14년 12개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제1차 대륙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매사추세츠의 민병대는 무기 비축에 나서기 시작했다. 총독은 곧바로 군대를 보내 진압에 나섰다. 1775년 4월 19일 렉싱턴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서 첫 총성이 울려 퍼졌다. 독립전쟁이 공식적으로 발발했다. 처음에 영국군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들은 잘 훈련된 정규군이었다. 상대는 농민과 장인들로 이루어진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그러나 벙커힐 전투에서 영국군은 막대한 희생 끝에 간신히 승리했다. 이로써 식민지군은 자신들도 제국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음을 깨달았다. 사기가 크게 오른 미군은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1775년 말이 되자 영국군의 처지는 이미 위태로워졌다. 식민지 측은 한때 화해를 시도하며 영국 국왕 조지 3세에게 청원서를 올렸다. 하지만 국왕과 대신들은 전쟁을 택했다. 막강한 증원군이 북미로 파견되었다. 모든 환상은 완전히 깨졌다. 1776년 7월 4일 10세 식민지가 공동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선언했다. 조지 워싱턴은 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민병대를 유럽식 군대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신생 군대는 노련한 제국의 정규군 앞에서 여전히 미숙했다. 워싱턴은 뉴욕에서 연전연패했고 부대는 계속 밀려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1776년 말 미군 병력은 5,000명도 채 되지 않을 만큼 급감했고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워싱턴은 위험을 무릅쓰고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델라웨어 강계는 유빙이 가득했고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다. 트렌턴에 주둔한 헤센 용병들은 경계를 완전히 늦추고 있었다. 그들은 워싱턴이 2,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얼음을 헤치며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강을 건너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동틀 무렵 완벽한 기습전이 순식간에 시작됐다. 이후 그는 프린스턴에서도 같은 전술을 되풀이했다. 이 두 번의 승리는 혁명이 좌절되는 것을 막고 미군의 숨 돌릴 틈을 벌어주었다. 1777년 전세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영국군은 캐나다에서 남하할 계획을 세웠다. 뉴욕의 부대와 합류해 뉴잉글랜드 지역을 고립시키려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긴 보급선과 민병대의 끈질긴 교란은 이 부대를 수렁에 빠뜨렸다. 결국 사라토가에서 영국군 지휘관 버고이는 부대가 괴멸된 끝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영국군이
북미 전장에서 당한 첫 참패였다. 이 소식이 유럽에 전해지자 프랑스는 즉시 기회를 포착했다. 영국의 숙적이던 프랑스는 1778년 미국을 공식 승인하고 영국에 선전포고했다. 이후 영국에 패한 적이 있던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차례로 참전했다. 하나의 식민지 반란은 세계대전으로 번져갔다. 영국은 다중전선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갔다. 반면 미군은 프랑스 해군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물자 지원을 얻게 되었다. 전쟁의 추는 기울기 시작했다. 전초 해빌년 결전의 순간이 찾아왔다. 영국군 지휘관 코놀리스는 남부에서 게릴라전의 수렁에 빠졌고 7,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버지니아의 요크타운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왕립 해군의 지원을 기다렸다.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 탐대가 이미 체서피크만을 봉쇄해 해상 퇴로를 끊어놓았다는 사실을 몰랐다. 육지에서는 1만 6천 명의 미불 연합군이 포위망을 완성했다. 요크타운은 고립된 섬이 되었고 몇 주에 걸친 맹렬한 포격 끝에 코노폴리스는 마침내 진지 밖으로 걸어나왔다. 1881년 10월 그가 지휘하던 영국군은 무기를 내려놓았다. 요크타운의 항복은 영국 의회의 전쟁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았다. 188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1787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을 헌법을 제정했다. 그 헌법은 어떤 지도자도 찬미하지 않았다. 대신 냉정하게 권력을 셋으로 나누었다. 제도로 인간의 본성을 견제하며 계몽 사상가들의 비전을 정치적 현실로 바꾸어 놓았다. 프랑스 대혁명의 유혈과 혼란에 비하면 미국 혁명은 거의 매끄럽다 싶을 정도의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정치 공동체를 세웠다. 그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통제를 받는 정부가 결코 공상이 아님을 세상에 증명했다. 이 승리에는 프랑스의 루이 16세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훗날 단두대에 오르게 되는 이 국왕은 이 때문에 미국의 반쪽 국부라는 농담 섞인 별칭도 얻었다. 미국 혁명의 위대함은 단지 독립을 쟁취한 데만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진적인 정치 사상을 책 속 관념에서 현실로 옮겨 놓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현대화 과정을 밝게 비추었다.